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사실 범죄로 인식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고 또 위험한 범죄거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아예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건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일본 치바현 모토야와타역 근처인데 그 오후 4시면은 한창 사람이 북적거릴 시간이잖아. 근데 그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와. 다들 놀래서 그쪽을 쳐다봤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식칼을 들고 한 여성을 찌르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시내 한복판에서. 당장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해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엔 사망하고 말았어. 죽은 여성은 22살이던 유아사 시오리. 3살 배기 딸도 있는 아이 엄마더라고. 근데 더 끔찍한 건 그녀가 그 칼에 찔리는 순간에 딸은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걸 다 목격했다고 해. 이게 무슨 비극이야. 시오리가 사망하기 직전에 딸 데리고 역 근처에 있는 복권 매장에서 복권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한 거지. 그 와중에 범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야. 경찰은 바로 목격자 증언을 싹 모았는데 범인이 한 20-30cm 정도 되는 부엌칼을 가지고 있는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얼마 후에 경찰은 범인을 바로 체포하게 됐지. 범인은 피해 여성을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어. 바로 전 남친이던 23살 오카 하야토였지. 우선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오카랑 시오리는 10대 때 처음 만났어. 그 당시에 시오리가 일본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거든. 근데 오카가 여기에 손님으로 방문을 했고 여기서 첫 만남 이후에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사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 이게 보니까 둘이 만날 때도 시오리는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덜컥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야. 물론 오카도 여자친구의 그 직업 환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큰 충격이었나 봐.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됐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오카가 시오리를 못 잊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게 됐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 동안 쭉 사귀고 있던 거야. 근데 이때 시오리한테 이미 딸이 있었거든. 근데 의외로 오카는 이 딸을 진짜 자기 애처럼 엄청 예뻐했대. 이런 모습이 좋았는지 시오리는 같이 동거까지 결심하게 됐어. 이때 시오리의 딸은 오카 보고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잘 따르고 좋아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그러던 2013년 9월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흔들리기 시작해. 시오리가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야. 뭐 이때부터 오카가 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시오리의 단순한 마음 변심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유가 어찌됐든 그녀는 오카를 떠나서 딸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 그리고 이때부터였어. 오카가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시오리한테 매달리는 거야. 진짜 자기 떠나지 마라.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자꾸 연락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아. 헤어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9월 24일이었는데 시오리의 집까지 찾아간 거야. 막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였고 결국엔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그녀를 밀어버리고 말아. 근데 이때 시오리가 넘어지면서 좀 다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지 스스로 경찰을 불러.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자 때렸다. 나 좀 잡아가라. 이러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이 남자 이게 정상이 아니지? 얼마 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앞에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거야. 시오리한테 매달려서 놔주지도 않고. 와, 근데 이러면 진짜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결국 보다 못한 경찰이 이 남자 막 떼어놓으면서 이러시면 스토킹으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해. 마침 이때 시오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자꾸 전 남친이 집에 찾아오니까 좀 무섭잖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랑 모토야와타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고 현 주소에 대해서는 오카가 절대 열람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놨다고 해. 한편 오카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막 부모님 집 주변에서 내가 여자 뺏겼다고요? 여자 뺏겼어요! 이렇게 크게 울면서 소동을 피우고 막 이곳저곳에다가 야, 시오리가 날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고. 진짜 최악이지 않아? 추후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시오리 딸을 진짜 친자식처럼 너무 아꼈는데 이걸 못 보게 하니까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다 이러더라고. 이게 그럴싸한 변명 같지? 근데 사실일지 아닐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서 오카는 시오리랑 새 남친, 그러니까 이제는 약혼남이 됐거든. 이 둘이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계속 파악하려고 안간힘을 썼어. 그리고 이때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모녀가 자주 놀러가는 장소까지 모든 걸 파악해놓고 있었다고 해. 그니까 이 집 주소만 모르는 거지 그들의 그 행동 반경은 싹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사건 당일이던 11월 27일 오후 4시. 오카는 유치원 앞에서 몰래 숨어 있었어. 여기서부터 따라가서 그들의 집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잠시 후 시오리랑 약혼남이 드디어 나타난 거야. 딸을 픽업하려고 그냥 평소처럼 유치원에 온 거였고. 이때 오카의 품에는 이미 시퍼런 칼이 들어있었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거야. 잠시 후 시오리가 딸을 태우고 차가 출발했거든. 오카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택시를 타고 곧바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해. 몇 분 후에 그 약혼남은 두 모녀를 모토야와타역에 내려줬어. 앞서서 그 복권 매장 앞에 있었다고 했었지. 오카는 이때다 싶었고 은밀히 그들의 뒤를 밟았지. 당시 시오리가 복권 매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고 딸 손을 잡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둘을 조용히 바라보던 오카는 뭔가 결심한 듯 성큼 다가가더라고. 시오리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러자마자 품에 있던 칼로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찌르게 돼. 그 한 방에 시오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옆에 있던 어린 딸은 그렇게 영영 엄마를 잃게 된 거지. 범행을 마친 오카는 역으로 도주했고 근처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자기 본가로 도망가려고 했었대. 하지만 살해 장소가 워낙 번화가였잖아. 빠르게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오카의 도주 경로를 예측했고 그가 가려던 그 항구 쪽에 헬기까지 준비해놨거든. 결국 그는 페리 안에서 극적으로 체포됐어.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16시간 만의 일이야. 오카는 자포자기한 듯이 그냥 자기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해. 특히나 살해 동기에 대해선 자기는 사실 그 시오리랑 다시 만나고 딸도 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게 거절당한 데다가 그때 말투가 무슨 귀찮은 거 내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 그 말투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게 시오리 탓 같았다는 거야. 그때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시오리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아니, 정황은 오카의 증언과 전혀 달랐어. 시오리를 살해하기 한 달 전쯤 3년 동안 다니던 자기 토목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스토킹을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범행 전에 미리 마트에 들러서 칼도 준비했었었고. 이런데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재판부도 당연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 2014년 그때 열린 재판에서 오카는 최종 16년형을 받게 돼. 근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묘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친딸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고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배신당하니까 순간 눈 돌아서 버린 그냥 안타까운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업소에서 일했다는 그녀의 과거를 조롱하기도 해. 게다가 방송에서까지 남자 관계가 난잡하고 헤어지는 방식이 좋지 않다 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시오리를 비판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래? 상황이 어찌됐든 오카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잖아. 이런 반응이 정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에서 오카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애정에 목말랐고 딸의 면회까지 그냥 거부당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자기는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다 라면서 감형을 요구하기까지 해. 하지만 그렇게도 사랑한다는 그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무참히 살해했어. 아이는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그 충격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진심으로 딸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런 짓은 못했겠지. 그의 살인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특히 사람들의 반응이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번 이야기는 사건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2차 가해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새벽 6시 50분 일본 오사카 다이토시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 인근 맨션에 살던 사람인데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는데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이게 화재 사건이더라고. 그 맨션 2층에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야. 결국 경찰차에 이어서 소방차도 곧바로 도착했고 빠르게 진화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있었어.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집 안에서 시신항구가 발견된 거야. 이 집에 거주 중이던 48살의 남성 카모토 사토루였지. 사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그 화재 원인을 파악하려고 집안을 살펴봤어. 그런데 베란다에 좀 미심쩍은 물건이 있더라고. 그건 사다리였는데 보니까 2층이던 그 카모토 집에서 위층인 3층 베란다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바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딱 연결되어 있던 거지. 경찰은 뭔가 미심쩍다 싶어서 그 사다리를 따라서 위층 집에 가봤거든. 그런데 거기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방 안에는 젊은 여성이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는 거야. 신원은 21살이던 대학생 요시오카 모모카인데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상황은 너무 심각했어. 전신이 피투성이인데다가 자세히 보니까 뒤통수는 뭔가로 가격당한 듯 하더라고. 곳곳에 칼에 찔린 상처도 발견돼. 근데 흉기는 바로 발견됐거든. 침대 위에 있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해. 보니까 6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에 칼을 와이어로 고정해서 직접 제작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 일단 요시오카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 허벅지 동맥이 끊어진 게 결정적이었지. 혈흔이 거실부터 현관까지 길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그녀가 공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사건 현장에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 현관문이 접착제로 꽁꽁 붙어있는 데다가 심지어 문 바깥쪽에서 열리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끼워놨더라고. 마치 누군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집안에 가둔 것 같아 보였어.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렇게 밖에서 문을 막아버리면 구조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심지어 밑에 불도 났었는데 대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대체 누가 겨우 대학생이던 이 요시오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
그녀의 집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사다리가 가장 수상했으니까. 얼마 후에 경찰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아랫집 거주민이자 화재 피해자인 카모토였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아무리 이웃 간의 사이가 좋다고 해도 베란다에 사다리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애초에 요시오카는 20대 대학생이고 카모토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야. 둘이 접점이 전혀 없는 거지. 친한 사이일 가능성도 낮고. 자, 둘이 친분이 있던 게 아니라면 아랫집 카모토가 일방적으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윗집 요시오카 집에 침입한 걸로 추정돼. 한편 요시오카의 시신에는 몸 곳곳에 엄청난 구타 흔적이 남아있었어. 분명 범인은 그녀에게 원한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토대로 어떤 이유였는진 아직 모르지만 카모토가 요시오카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고 그래서 그녀의 현관문을 막아서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해두고 나서 다시 자기 집 베란다에 있던 사다리로 요시오카 집에 침입한 후에 그녀를 살해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리고 나서 경찰은 드디어 카모토의 범행 동기를 발표하는데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돼. 그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 바로 층간소음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되곤 하잖아.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갈등이 빈번하기도 했고. 요시오카랑 카모토가 살던 곳은 5층 정도 되는 맨션인데 여기가 지어진 지 26년이나 된 철골조 건물이야. 참고로 철골조 건물은 철로 기둥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나무 같은 걸로 마감을 한 건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그 방음에 취약하다고 해. 대신 그만큼 월세가 저렴하대. 일본의 많은 건물들이 철골조 방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맨션이 특별히 막 방음이 최악이다 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냥 평범한 건물이었던 거지. 관리 직원 말에 따르면 억지로 막 시끄럽게 소음을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주민들 사이에 큰 트러블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생활소음 정도는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지냈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 살해당한 요시오카가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그런 문제 많은 이웃이었냐고? 아니, 일단 요시오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요시오카는 밝고 친절해서 어렸을 적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해. 대학에서는 축구부 매니저도 맡았었고 일본에서는 운동부 선수나 매니저를 맡은 애들이 완전 인싸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들도 많았었고 요시오카의 SNS를 보면 종종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소소한 파티를 즐기기는 했던 것 같아. 어쩌면 이때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녔거나 그랬던 거 아닐까 싶었는데 다른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를 끼칠 정도의 소음은 전혀 없었다고 해. 무슨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었고. 물론 요시오카 바로 아랫집에 살던 카모토는 다른 이웃에 비해서 소음을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기는 하지. 근데 그 요시오카 바로 옆집에 있는 주민조차도 간혹 말소리가 좀 들리긴 했지만 그게 소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었거든. 한편 경찰은 카모토에 대해서도 조사하다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는 전에 살던 맨션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적이 있더라고. 그리고 카모토 가족들이 말하길 그가 유난히 그 생활소음에 민감했었대. 예전에 옆집에 살던 이웃도 분명 자긴 아무런 소리도 안 냈는데 카모토가 막 시끄럽다면서 위협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분명 이웃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만 한데 그러면 소음낼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그런데도 카모토가 막 벽을 쿵쿵 치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화를 냈던 거지. 이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 애초에 꼼짝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고.
결국 그 이웃은 이 사람 쎄하다 싶어가지고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서둘러서 집 구해서 그냥 바로 나갔다고 해.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죽은 요시오카도 카모토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종종 지인들한테 아랫집에서 맨날 시끄럽다고 하도 소리 질러서 너무 무서워 라고 말하기도 했었대. 알고 보니까 정작 카모토가 사는 집에서 맨날 그 조용히 좀 하라는 고함이 들려온다는 신고가 몇 번이나 접수됐었었고, 그니까 사실은 지가 제일 시끄러웠던 거지. 반면 요시오카한테는 아까도 말했듯이 민원이 단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도 단 한 사람, 아랫집의 카모토만 그 요시오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거지. 사건의 잔혹성이나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카모토는 분명 그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고 해.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막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그러면 그게 멀쩡해 보이진 않잖아.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웃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료나 그냥 친구들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기억됐다고 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카모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8년 전 본가를 떠나서 오사카에 이사한 후에 한 5년 정도 가구 공장에서 배송기사로 일을 했었었고, 작년 6월부터는 경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회사에서는 절대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였대. 굳이 특징을 하나 꼽자면 그냥 혼자 일하는 걸 더 선호한다? 뭐 이 정도? 직장에서는 특별히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동료들은 카모토가 좀 예민하고 내성적인 편이긴 했는데 누군가를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가 범죄를 계획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 카모토는 범행 전 인근 마켓에서 등유와 흉기를 구매했더라고. 즉 카모토 집에서 발생한 그 화재는 스스로 저지른 거라고 볼 수 있지. 또 몇 주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미리 주문했었었고, 살인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된 거야. 봐라, 좀 정리해보면 범인 카모토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위층에 살던 요시오카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잖아. 그것도 윗집의 현관문을 아예 봉쇄해버릴 정도로 치밀하게 말이지. 2021년 8월 오사카 경찰은 살해 및 방화 혐의 용의자로 카모토를 지목했고, 같은 날 용의자 사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 그렇게 사건은 그냥 종결되었고, 그런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피해자랑 가해자 모두 사망해버려서 그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잖아. 정말 둘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달이었을까? 멀쩡하던 사람이 너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렸으니까. 결국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전말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카모토가 편집증적인 의심을 했던 게 아니냐고 추정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위층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게 틀림이 없어. 약간 이런 피해의식과 망상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반면에 일본 건축 전문가는 카모토가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 사실 소음이라는 것도 상대적일 수가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 집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방음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사소한 소음이 크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사건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요시오카는 살해당했어.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큰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아. 맨 처음 기억나?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했었잖아. 그게 요시오카의 비명소리였는데 당시 엄마! 이렇게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해. 그녀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 얼마 전인 10월 29일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홧김에 위층에 살던 아빠와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 4년 전에 이사 온 후 직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사이가 쭉 좋질 않았었대.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 나 진짜 하다못해서 내 친한 친구인 제이양이 있는데, 미안, 내가 그 본명을 말할 순 없으니까. 하여튼 걔네는 옆집 사람이 잘 때 핸드폰을 벽에 딱 붙게 하고 자나 봐. 근데 아침에 그 알람이 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 알람 진동이 징 하고 벽을 타고 자기한테까지 느껴진대. 와,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 이럴 때일수록 서로서로 조심하고 또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